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또 밤사이 크게 오르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영향이었는데요. 오늘 중동 리스크 또 한 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와 함께 지켜볼 지표들 또한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44% 하락했고요. 나스닥 0.04% 하락, S&P 500 지수 0.17%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우보다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하락률이 덜 했는데요.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밤사이에 홀로 3%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지지해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날 계속해서 중동 리스크 부각이 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빅스 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죠.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 얼마나 크게 올랐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이에 WTI 기준으로 5%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배럴당 73달러 선으로 훌쩍 뛰어 올라왔습니다. 지금 기자의 질문이 이랬습니다. 이란 석유시설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을 미국이 지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 논의 중이다라는 답변을 이야기하면서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 보였고요. 또한 이스라엘은 대응할 권리가 있다. 다만 핵시설 공격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은 좀 열어놓자 국제유가가 급등한 건데 보시면 빨간색 선이 50일 이동평균선, 이평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WTI 가격이 50일 이평선을 소폭 웃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제유가, 특히 WTI 기준으로 어디까지 오를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빅스 지수도 살펴봐야겠죠. 빅스 지수 밤 사이에 또 크게 올랐습니다. 8% 이상 상승하면서 20선 위로 올라왔는데 20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20선이 지금 투자 심리의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상승한다면 증시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공포로 돌아서진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공포와 탐욕 지수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탐욕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도 아직 탐욕 수준의 그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전까지는 예상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현재의 변동성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이 모든 것을 소화한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은 초록색, 하락한 종목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빅테크 안에서도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왔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하락을 했지만 엔비디아는 밤 사이에 3%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브로드컴, AMD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구글은 약보합 마감했고 메타는 조용한 강자가 되겠죠. 1.74% 상승했고요. 아마존이 하락했고 테슬라는 3% 넘게 내렸습니다. 특징주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본다면 에너지 섹터가 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만 7% 이상 급등한 만큼 에너지주를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틸리티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보시면 초록색, 강한 상승세를 기록한 종목들 몇 가지 있는데요. 역시나 특징주에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빅테크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밤 사이에 0.5%가량 내렸는데 에버코어 ISI는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로 25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3분기 앱스토어 매출 성장률이 13%로 강하다면서 전반적인 매출 성장세를 앱스토어에 기반해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엔비디아 3%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블랙웰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블랙웰 한 개당 가격 3만에서 4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AI에 대한 그런 불안 심리를 젠슨 황 CEO 계속해서 잠재우고 있죠. 향후 엔비디아 주가 추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3%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3분기 인도량 전장에 발표가 됐었죠. 다소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이날 또 주가 하락세로 이어졌고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서 최고 정보 책임자가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고 있던 최고 정보 책임자인데 향후 로보택시에서 이벤트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그리고 강세를 보였던 에너지주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S&P 500 내 11개 섹터 등락률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에너지 섹터가 1.4%가량 가장 강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요 며칠 동안에는 에너지 섹터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날도 엑소모빌, 쉐브론 대형주도 물론 올랐고요. 코노코필립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모두 다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랍니다. 각각 4.52%, 5.65% 상승했는데요. 조금 전 봤던 유틸리티 섹터 안에서 올랐던 몇 가지 안 되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왜 올랐나 봤더니 구글 CEO가요. 데이터 센터 전력원으로 원자력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자력 관련돼 있는 두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한때 서학개미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요. 밤사이에는 8%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요일장에서 토요타가 5억 달러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에 지금 28%가량 올랐었는데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장 밤사이에는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사실 주가 반응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버크셔 서웨이가 또 팔았습니다. 이제 남은 지분 10.2%가 되겠는데 이 지분이 1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단기간에 이렇게 공시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팔지 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속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줄여왔다는 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미 항만에서 파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 파업으로 인해서 공급망 혼란이 가중이 된다면 다시금 물가가 자극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나서는데 좀 힘들거나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면들을 반영을 하면서 국채금리도 함께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년물이 3.714%, 10년물이 3.852%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중동 리스크에 부담을 가졌던 목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중동 긴장감이 확산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국채 금리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수심이 위축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수비수 역할을 했던 국제 유가가 국제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됐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우선 아까 말씀대로 국제 금리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3.7%까지, 10년물 국채 금리도 3.85%까지 올랐는데요. 각각 연중 최저치가 3.5%, 3.6% 정도였던 걸 고려하면 약 20bp가 뛴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순환주의라는 데이터가 계속 나면서 국제 금리를 우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확장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죠. IMSM은 지난 9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4.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시장 예상이
크게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동북부 항만 노동자의 파업으로 공급망 붕괴 우려가 커진 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코스트코 등 마트에 가봤는데요. 이미 공급 부족 우려에 물과 휴지, 바나나 등에 대한 사재기가 이루어지면서 매진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파업 여파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우려가 나타난 것입니다. 네, 중동 리스크에다가 항만 파업까지 약간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이 증시 수비수 역할을 했던 유가도 밤사이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중동 긴장감에 따라서 상승세가 지난 며칠 사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지금 국제 유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오늘 일단 유가가 5%나 급등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이 영향을 크게 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방침을 밝힌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직격하면 원유 공급망이 크게 붕괴될 수 있는데요. 올펙 회원국인 이란은 하루 3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격화하면 이란 주변인 페르시아만에서 생산을 유통되는 1,300만 반 배럴의 원유와 500만 배럴의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걸프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리증권은 석유 여유분의 생산 능력이 중동, 특히 걸프만 국가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더욱 광범위한 전쟁이 터지면 원유 수급은 매우 위험한 수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의 주요 자산을 공격하면서 이슬람 공화국의 분쟁을 격화시켜 더 많은 국가를 끌어들이고 잠재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송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밖에 없고요. 증시에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제 유가를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밤사이에 여러 가지 지표도 공개가 됐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왜곡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던데 구체적인 고용 상황은 오늘 밤에 나올 9월 고용 보고서에 아무래도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중동 사태 확산 여부를 보면서 한국 시간은 오늘 밤 나올 9월 고용 보고서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에서는 일단 9월 고용 상황은 8월과 매우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고용 둔화, 폭의 임금 상승 등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다우존스 컨센서스에 따르면 비농업 고용은 9월에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월 14만 2천 명보다 소폭 올라간 수치죠. 실업률은 4.2%로 전월과 같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수치가 나온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없이 금리를 단계적으로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25bp씩 점진적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이죠. 다만 물가 상승률과 달리 고용 지표는 요새 들어 워낙 들쑥날쑥하게 치는 터라 상당한 상승 또는 하락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이 예상보다 더 둔화한다면 11월 비컷 가능성은 더 커질 수도 있죠. 이런저런 변수가 많은 상황인 만큼 투자자들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상황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목요일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밤사이에 나왔던 지표들 또 기업 이슈들 체크해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던 만큼 지표들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함께 가늠해 볼 수 있는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의 호조세가 간밤 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54.9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뛰어넘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미국의 공급관리협회는 9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8월 대비해서 3.4포인트 오른 54.9로 집계됐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난해 2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증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매월 발표가 되는 ISM의 서비스업 PMI는 50을 초과하면 경기의 확장을, 그리고 50 미만이면은 경기 위축을 의미하고 있죠. 이로써 서비스업 부문 활동은 3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였고요. 이를 놓고 ISM 측에서는 9월에 성장세를 보인 산업이 12개로 8월보다도 2개 더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수치는 올해 평균치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업 활동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가 모두 6%포인트 이상 상승한 게 큰 힘이 되어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 들어서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동부 지역의 항만에서의 노조 파업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미국의 항만 노조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36개의 항만의 화물 선적 그리고 하역 작업이 중단된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리스크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인 굴스비 총재 또한 앞으로 1년 동안 금리 인하 더 적극적으로 많이 내려야 된다라는 발언을 간밤 인터뷰를 통해서 내밀기도 했습니다. 함께 인플레이션과 챙겨봐야 되는 게 바로 고용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에는 어땠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만 5천 건 기록을 하면서 전주 대비해서는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고요. 예상치도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주의 이동평균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름 고용시장도 견조하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오름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2만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는 1,000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분석을 내밀긴 했지만 앞으로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몇 주 동안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놨는데요. 바로 미국의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의 여파 때문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동부 지역의 항만 노조 파업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미국 항만 노동자 4만 5천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가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자 이 미국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현재 블룸버그에서는 이러한 작업 중단이 2주 이상 지속되면은 10월에는 일자리가 8만 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되는 9월의 고용 보고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에 따르면은 나름 긍정적일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시장의 컨센에 딱 부합하는 수치가 나올지 오늘 새벽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업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에 젠슨항 CEO는 CNBC에 출연을 해서 다음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함께 보였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엔비디아 주가 홀로 우뚝 올라선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3.3% 급등하면서 122달러 선에서 마쳤습니다. 젠슨항 CEO는 CNBC의 클로징벨 오버타임 인터뷰에서 엔비디아가 최근 블랙웰 양산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죠. 현재 블랙웰의 칩 가격은 개당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와 같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빅테크들이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AI 거품론이 일면서 AI 칩 수요가 주춤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젠슨항 CEO는 이를 놓고도 여전히 수요는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거품론을 일축하기도 했고요. 지금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역량을 더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고 또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혁신 주기를 3배로 단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면서 현재 시기를 젠슨항 CEO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또 간밤 오픈 AI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최종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AI 판도 안에서 가장 강력한 1인자로 손꼽히고 있는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와 함께 주가는 더 훨훨 날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양산 소식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간밤 테슬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전해졌죠. 어제 저희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에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공개가 됐는데 전년 대비 증가폭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실망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가 오는 26년도까지 4가지의 새로운 신규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이나 로보택시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기차에 적용할 4가지의 새로운 배터리를 설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테슬라는 주로 파나소닉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4680 배터리셀 생산을 해서 앞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신형 배터리는 오는 25년 중반까지 사이버 트럭에 먼저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의 전기차 판매량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면서 현재 월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이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 자체가 감소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일단 3분기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는 6.4% 증가했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밑돌면서 테슬라가 처음으로 전년 대비 판매량 감소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슬라의 주가 자체는 지난 2년 동안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 성과 지표와 하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성장주로서의 테슬라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부정적인 소식이 하나 더 전해진 것은 리콜 소식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이번에 27,000대 리콜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번에는 후방 카메라의 작동 결함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죠. 사이버 트럭의 순환 시대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배터리 생산 소식이 테슬라 주가에 어느 정도의 힘이 되어줄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도 미국 안에서 전기차 생산을 기존 25년에서 26년으로 연기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안에서 그만큼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달에도 한 $50,000 정도 되는 전기차의 가격을 4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도요타는 판매를 해왔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다만 여기에 새로운 배터리셀 생산 추진 소식까지 어느 쪽으로 시장은 초점을 맞출지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중동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66,000까지 가격 되돌림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60,000까지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새로 출시했던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가 자산 규모로는 상위 10대 펀드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1위부터 10위권까지 ETF를 쭉 나열을 했을 때 보통은 2020년도 이후에 출시된 ETF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이제 출시한 지 10개월도 안 된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각각 4위와 9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월가 안에서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우회해서 투자하려는 기관들의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평가를 내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 조정을 주고 있는 비트코인 또 하나의 기회 포인트로 삼아봐도 괜찮을지 시장 상황 면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 피트 연준의 하는 일, 고용과 물가 잡기입니다. 자, 오늘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무슨 지표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계속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뭔지 아시죠?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데 전체 판세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내 나라 있죠. 내가 한국에 무슨 빌딩을 사고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홍콩에 무슨 가게를 사요. 근데 그게 내 자산이 얼마고 내가 왜 지금 한국의 도시를 사고 있으며 홍콩의 가게를 사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한국의 도시를 사고 홍콩의 가게를 사나 보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느니, 뭐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됐니, 그래서 뭐 그게 예상치 상회니 하회니, 근데 그게 전체 판세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이게 지엽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개념 정리하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그럼 이걸 왜 보고 있는가 도대체. 저번 시간에 그거 했잖아요. 지금 연준이 하는 일이 뭔가. 그 연준으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했죠. 그게 FRB든 페드든 FRS든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지만 결국에 뭐예요? 중앙은행의 기능을 하는 연방준비은행, 줄여서 연준이라고 한다고. 근데 연준이 법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의무가 뭐였나요? 세 가지 의무. 1, 2번 뭐였어요? 고용이랑 물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율 세 개잖아요. 제일 중요한 1, 2번은 뭐예요? 고용이랑 물가잖아요. 결국 고용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라는 무기를 언제 어떻게 얼만큼 쓸 것인가 결정하는 부서 FOMC를 가진 그 단체가 뭐라고요? 연준. 그러니까 이런 경제 단체를 이 무슨 뉴스에서 9시 뉴스, 8시 뉴스, 무슨 인터넷, 유튜브 뉴스 이런 데서 이런 거 따분한데 다루는 거 유일하지 않나요? FRB 의장하고 연준이 뭐 금리 결정하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솔직히 다루지 않죠. 재미가 없는데요. 연예인 뉴스, 스포츠 뉴스가 훨씬 더 조회수가 빵빵 터지는데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다루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냐, 뭐 언제 하냐 이거는 누구나 다 다루고 관심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물가랑 고용이 우리가 사는데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용이랑 물가. 그러니까 지금 뭐 연초에 발표되건 연중에 발표되건 무슨 연 말에 발표되건 월초에 발표되건 월 중에 발표되건 월 말에 발표되건 모든 게 다 대부분 뭐예요? 고용지표랑 물가지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용지표랑 물가지표를 계속 연준이 관찰을 하면서 고용이랑 물가가 불안정한 거 같고 약간 시속 게임을 하는데 뭔가 튈 것 같다. 그럼 금리라는 무기로 제재를 가해요. 그 부서가 FOMC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연준은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맨날 무슨 뭐 트럼프가 뭐 파월은 뭐 정치질을 하고 있나는데 정치질 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매일 뭘 들여다보고 있어요. 물가지표랑 고용지표. 우리도 지금 보면은 솔직히 매일매일 뭐가 지표가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그 지표를 세부 지표까지 완전히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금리 결정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죠, 학자. 그래서 어저께 이제 PMI가 나왔잖아요. PMI가 펄처싱 매니저스 인덱스 이게요. 그러니까 설문조사거든요. 설문조사. 근데 그 졸트 9200 거기 그 설문조사에서 말했죠. 설문조사 응답률이 예전에 3, 40년 전에 6, 70% 하다가 지금 30% 한다고. 근데 이게 구매 그 공급 담당자들 있잖아요. 그 기업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구매를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건데 구매하는 목록 하기도 바쁘고 자기도 출근하고 출퇴근하는데 바쁜데 설문조사 목록이 막 10장씩 되는 거 이거 들이밀면 그거 누가 체크해 하기 싫지 않아요? 이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데. 그렇죠? 안 하겠죠. 그냥 간단히 물어보는 간단히. 너 이거 좋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게 세부 항목이 10개나 있는데 그 한 개 항목당 막 10장씩 해서 100장을 줘봐요. 그 누가 대답해요? 짜증나 죽겠네. 지금 나 지금 안 그래도 막 경기가 추렁추렁 해가지고 구매를 얼마큼 해야 될지 지금 머리가 빠개지게 생겼는데 이거 답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응답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 지표의 신뢰성이 저하가 되게 되겠죠. 그때 말한 대로 그럼 나머지는 이 업체, 이 ISM이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그러니까 공급 관리자들의 모임 단체예요. 그 단체가 돈 버는 것도 줄어들겠죠. 자기의 그 지표의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계속 자기가 가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문지를 100장을 돌렸는데 응답률이 20% 20장밖에 안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자료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배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신뢰도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간단히. 이거 되게 간단히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조사. 근데 이제 매뉴팩처링은 제조업이고 그다음에 매뉴팩처링이 아닌 거는 비제조업인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GDP의 11% 정도밖에 11%가 저기고 제조업이고 나머지는 다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에 대해서 뭐 왜 제조업 PMI 뭐 이게 설문조사가 중요하냐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제조업이 더 커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 미국으로 지금 다 몰고 있으니까 공장을 그러기도 하고 제조업이 왜 지금 10월 며칠이에요? 10월 며칠 그게 중요하죠. 10월 보통 월 초에 발표되는 게 중요도가 높다는 거예요. 선행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먼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초에 발표한다는 거는 선행성이 강하고 이 간격이 기간이 짧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뒤의 미래를 물어본다. 아니 일주일 뒤의 미래도 몰라 죽겠는데 10년 뒤의 미래를 몰아본 설문조사를 이거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6개월치 앞으로 향후 6개월의 경기에 대한 내용 물어본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주초에 저기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저께는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 매뉴팩처링 PMI가 있고 서비스업 PMI가 있죠. 아까 PMI 펄추싱 매니저 인덱스라고 했죠. 구매 공급 관리자들의 그 설문조사예요. 근데 이게 요 제조업 PMI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제조업 PMI가 지금 S&P 건 얘기 안 할게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ISM에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S&P 거보다는 ISM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 외국 사이트들 보면은 색깔도 ISM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S&P는 뭐 PMI가 워낙 중요해서 그렇게 하지만 S&P에서 발표된 건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중요도가 S&P가 먼저 나오긴 해요. 몇 분 먼저 나오죠. 항상 S&P가 몇 분 먼저 나오고 몇 분 후에 ISM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ISM 이게 다 ISM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단체에서 PMI를 발표하는데 제조업 PMI는 40.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PMI가 붙으면 기준이 5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PMI가 붙으면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ISM 구매 공급 관리자 단체에서 발표한 건 기준이 50이에요. ISM에서 발표한 거는 S&P 등 그 단체에서 발표한 거는 50이 기준이에요. 50. 그래서 아까 간단히 물어봤다고 했죠. 좋아질 것 같냐, 나빠질 것 같냐. 근데 이게 나빠질 것 같다가 많으면 이제 50 이하로 가가지고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50 이상으로 가면 이제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확장을. 근데 10가지가 있다고 했죠. 뒤로 가볼게요. 여기서 이거는 그냥 전체를 합쳐놓은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본 거죠? 기업의 구매 공급을 관리하는 담당자, 구매 부서. 기업에 여러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에 무슨 부서들이 있어요? 기업을 안 가봤어도 알잖아요, 이거는. 마케팅 부서가 있을 것이고, 인사 부서가 있을 것이고, 뭐 재무 부서가 있을 것이고, 이런 구매 담당 부서가 있을 것이고, 부서가 다 여러 개 있죠. 그 구매 부서에서 하는 건 뭐예요? 구매 부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구매 담당자들은 뭐를 결정해야 됩니까? 거기서. 회사가 자기가 뭐 제품을 팔 수도 있고 서비스를 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품을 파는 회사냐 서비스업을 파는 회사냐에 따라서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을 나눌 텐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파는 재화가 잘 될 것 같으면 구매를 미리 결정해서 주문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번에 있잖아요. 뉴 오더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PMI에서요. ISM 단체에서 발표한 PMI건 아니면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PMI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 지표는 뉴 오더스예요. 신규 주문. 근데 이건 지금 제조업 PMI잖아요. 제조업의
구매 공급 관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ISM 단체에서 구매 공급 관리자 모인 단체에서 그 기업의 구매 공급 관리자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46.1로 조금 올라갔잖아요. 신규 주문은. 신규 주문은 일단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50에서 지금 2024년에 50에서 쌍봉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쌍바닥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전에 연준이 하는 일이 1, 2번이 뭐라고 했죠? FOMC를 이용해서 물가와 고용을 안정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지표 안에는 물가나 고용 둘 중에 하나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설문조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고용이 꼭 들어있어요. 고용이. 인플로이먼트가 들어있어요. 결국에 뉴 오더스랑 인플로이먼트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구매부서잖아요. 구매부서에서 인사를 담당하나요? 이건 인사과에서 담당을 하죠. 사람을 뽑는 거는. 물론 사람을 뽑는 계획을 세우는 거는 또 무슨 뭐 경영부서나 저기 위에 CEO의 거기서 뭐 내려오겠죠. 이사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지금 인사부서는 이제 나중에 검증을 하면서 면접을 보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구매 담당 부서가 이 무슨 고용을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단지 뭐죠? 구매 담당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너네 회사 지금 고용이 더 활발해질 것 같냐 안 해질 것 같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냥 얘네가 고용을 무슨 할 저기가 없어요. 지위나 저기가 없습니다. 역할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 설문조사예요. 근데 어쨌든 설문조사가 지금 고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 50을 이렇게 넘나들다가 뭔가 축 처진 느낌이 확 들죠. 지금 이게 이 작은 그래프에서 그렇죠. 느낌이 이미 확 쳐졌잖아요. 지금 2022년부터 최하로 쳐져 있어요. 지금 고용에서는 지금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신규 주문이 지금 늘어난 거죠. 신규 주문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는데 이 지금 고용은 오히려 이 쌍봉을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런 세부 지표의 변화가 있다는 거. 이 두 개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어저께 나온 건 서비스업이니까 뒤로 가보겠습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자, 이거 나머지 합쳐서 10개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10개씩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이걸 먼저 보죠. 자, 제조업 지수를 봤으니까 자,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S&P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가 있죠. 그다음에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연방준비은행에서. 유일하게 고정표 한 표 갖고 있는데 어디예요? 뉴욕. 제일 크니까. 권력이 굉장히 크죠. 뉴욕에서 발표하는 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뉴욕 아까 뭐 미국 GDP의 11%가 저기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한다고 했는데 뉴욕은 더 심합니다. 제조업이 차지하고 한다고 했는데 11%가 이 뉴욕은 5%밖에 차지를 안 해요. 제조업이. 금융의 도시잖아요. 근데 왜 이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이게 발표가 되느냐? 얘는 6개월 이내의 제조업체에다가 6개월 이내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간격이 너무 넓으면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냥 다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이내니까 당연히 굉장히 6개월 이내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물론 불확실하게 큰 경제지만 6개월 이내란 것은 그래도 경제의 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뉴욕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적지만 얘가 선행지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거는 0이 기준이에요.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게 뉴욕 연방준비은행,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랑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의 기준은 0입니다. 틀리죠? ISM, S&P랑 틀려요. 공급관리자 단체에서 제공하는 거는 50이 기준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거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유명하지만 원래 기존에 예전부터 유명했던 거는 엄청나게 큰 정유공장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필라델피아가. 펜실베니아에 속한 바로 그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 지역이죠. 해리스 트럼프의 정유공장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는 뭐를 대변할 수 있겠어요? 미국의 정유 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제조업체 200개에다 물어봤는데 당연히 정유공장 제조업체 구매 담당자가 많겠죠. 확률적으로. 거기서 대답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여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건 기준이 0이에요. 50이 아니고. 이것도 0 위에 있죠. 그러니까 아까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다 0 이상에 있기 때문에 여긴 제조업의 확장을 나타내고 있는 설문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시카고입니다. 3대 도시라고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자, 근데 시카고는 틀려요. 시카고는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를 안 합니다. 일단 시카고는 자동차의 나라입니다. 자동차의 나라예요. 그래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대변하겠죠. 자, 이건 어떻게 됐어요? 50 미만으로 확 떨어져가지고 40까지 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왜 50이에요? 여기 있죠. 이거는 여기 있죠. ISM 딱지. 이거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시카고에 있는 아까 ISM 구매공급 관리자 단체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ISM에서 발표하는 거는 다 일률적으로 50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만 뉴욕하고 필라델피아랑 틀리게 50이 기준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시카고는 자동차나 철강의 도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 뉴욕이라던가 필라델피아는 다 0 이상인데 얘는 50 이하잖아요. 자동차 산업이 별로 좋지, 자동차 산업의 구매 담당자들이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네요. 자, 서비스업 PMI 아까 나왔죠. 54.9. 아까 제조업 PMI보다는 수치가 높아요. 여기 보시면 얘는 쌍바닥 찍고 올라갔죠. 제조업보다 지금 서비스업의 경기 확장을 예상하는 그 종사자들이 더 많다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세부 지표는 똑같아요. 10개인데 얘도 똑같습니다, 결국. 예, 요거 뒤로 갈게요. 네, 약간 그 반대로 됐죠. 이거 똑같은데 뉴 오더스랑 인플로이먼트가 중요한데 여기서도 경향성을 똑같이 볼 수 있다. 제조업이랑. 그렇죠? 구매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신규 주문이 대폭 늘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수치가 높았던 거 예상치 상회가 나온 거예요. 신규 주문이 완전 치솟아 가지고 지금 2023년도 최고치에 다가서고 있잖아요. 거의 60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매 담당자들이 신규 주문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근데 고용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고용이랑 물가의 안정성을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가 2%로 간다는 어떤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고용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이 갑자기 너무 확 늘면, 고용이 확 늘면 임금이 상승하게 돼요. 임금이 많이, 고용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많이 주니까 임금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임금 총액이.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게 돼요. 갑자기 오르면. 서서히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지표가 고용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완전히 좋지 않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물가죠. 자, PPI. 이 전에 수입 물가가 있겠죠. 지금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금 같은 게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원유가 지금 전쟁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입 물가가 지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수입을 해서 생산업자가 수입을 해서 수입 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수입 물가가 움직이면 이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게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PPI가 있고요. 지금 PPI는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거의 뭐 완전히 많이 변하는 폭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헤드라인 CCPI, 헤드라인 PPI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근원 CPI, 근원 PPI 얘기하죠. 그게 음식료랑 에너지를 뺀 거예요. 왜냐면 음식료랑 에너지는 예를 들어 지금 대선 같은 경우 더하죠. 다 내려준다고 해요. 너네 먹는 음식료, 너네 쓰는 에너지 다 가격 내려준다 그래. 변동이 너무 심해서 빼요. 그래서 코어만 남긴 거죠. 그래서 코어만 남긴 거. 올 아이템으로 하면은 이게 3.2가 나오지만 지금 이 푸드랑 에너지를 빼면은 올 아이템을 하면은 이게 나오지만 푸드랑 에너지를 빼면은 3.2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하락한 거를 너무 크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준 거죠. 지금 사실 CPI는 3.2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근원은. 네, 뒤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서비스업 PMI가 왜 지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알 것 같아요. 연준이 지금 결정하는 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줄 매도평입니다. 고용이 넘치면 물가가 파도친다.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밤사이에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죠. 심상치 않은 유가에 대해서 오늘 쌓인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 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원유, 석유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자동차, 이런 대중교통 또는 산업 섹터, 제조업 시설에서만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은 장난감, 화장품, 모든 스포츠용품, 오피스용품, 정말 일상생활에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게 바로 석유가 되겠습니다. 즉 유가,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물가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 가운데 국제 유가 상승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가는 왜 이제야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중동 리스크는 계속해서 왔던 이슈가 되겠는데 국제 유가 최근에서야 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중동 리스크, 중동의 긴장감은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와는 큰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란이 개입하게 되면서 유가가 함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요, 글로벌 탑 10에 드는 그런 수준의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중동 지역 내 정유시설 규모도 꽤 큰 편이 되겠습니다. 8월에 하루 평균 180만 배럴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란이 다시금 이 석유시설에 공격을 받게 되면 이 180만 배럴의 수출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유가가 들썩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가 앞으로는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의견은 분분하고요.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을 WTI가 돌파를 했는데 이 50일 이평선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보냐, 클리어뷰는 이 유가가 86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100달러까지도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스위스 은행 SEB의 수석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호르무즈 해협 혼란이 가중되면 유가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붙으면서 배럴당 2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호르무즈 해협, 바로 이곳에 위치한 아주 폭이 좁은 해협이 되겠습니다. 가장 좁은 곳은 약 33km라고 하는데요. 이 부근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를 저 해협이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국 한번 보실까요?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있고요. 또 이쯤에 이라크도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두 국가 모두 탑 10의 석유 생산국 안에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굉장히 원유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서 유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물가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물가는 지금 안전할까요? 아직까지 미국 주유소 가격을 보면요. 1년 전에 비해서도, 한 달 전에 비해서도, 일주일 전에 비해서도 좀 하락하는 추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 가격 상승이 곧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유소 가격이 다시금 오르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미국인들 생활 전반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가운데에 물가가 좀 둔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를 향후 1년간 더 많이 a lot 내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였던 가격 지수, 물가 지수도 다시금 반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사이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가 다시 한번 세계 증시를 울릴까요? 국제 유가 추이 정말 100달러까지 올라갈지 심상치 않은 유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뉴욕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국내 증시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국내 증시 부진했는데 간밤 뉴욕 증시 여파를 오늘 그대로 또 받아갈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 7시에 돌아와서 국내장 이슈들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